25년 결혼 생활, 아이들은 다 키워 내보냈고 남편은 은퇴를 앞둔 성공한 사업가. 영희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인생 살아. 설마 우리 인호 씨가. 이른 아침 나영이는 부엌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적시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남편 박인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독서용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옆얼굴은 여전히 단정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름조차 품이 있어 보였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흘러갔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고 둘째 딸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간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한때는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란스러움이 그리워지는 역설적인 나이가 되어버렸다. 영희는 국자로 찌개 맛을 보며 간을 맞췄다. 딱 좋았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의 입맛에 맞춰온 그녀의 손맛은 이제 거의 본능처럼 정확했다. 밥상을 차리며 영희는 문득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다.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일상. 규칙적이고 평온했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가슴 한편을 스쳤다. 인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 사장이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직원 30여 명을 거느린 안정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그는 요즘 들어 부쩍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영희에게도 한결 다정해진 것 같았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영희를 놀라게 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말이다. 밥상을 마주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친척 중에 이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영희의 먼 친척 딸이라고 했다.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솜이, 그 이름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 10년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인호는 그 아이가 멘토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사업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에서 자취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니 당분간 집 안방 하나를 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영희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순간 가슴 한편이 미묘하게 불편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젊은 여자아이를 집으로 들인다는 생각이 영 마뜩잖았다. 하지만 영희는 이내 그 감정을 눌러 삼켰다. 남편이 친척을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겠는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영희는 그것을 그저 친척을 돕는다는 뿌듯함으로 해석했다. 사흘 후 이소미가 집에 도착했다.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다. 소미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왔는데 인호가 먼저 달려나가 짐을 들어주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이 언제 저렇게 부지런했던가. 자기 자식들 짐도 잘 안 들어주던 사람이. 소미는 24이라는 나이답게 생기발랄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 그녀는 영희를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를 했고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영희는 어색한 미소로 화답했다. 소미는 인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삼촌,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삼촌. 그 호칭이 영희의 귓가에 묘하게 걸렸다. 집안은 금세 소미의 존재로 채워졌다. 그녀는 안방을 배정받았고 인호는 서재 한쪽 책상까지 내주며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거실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인호와 소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인호는 평소와 다르게 생기 있는 표정으로 소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소미는 그런 인호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활기찼다. 소미는 자신의 대학원 준비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인호는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조언을 해주었다. 영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젓가락질을 이어갔다. 이상하게도 자신만 이 대화에서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미는 주로 인호에게만 말을 걸었고 영희에게는 간간히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다. 영희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나이든 여자의 쓸데없는 질투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이 흘렀다. 소미는 집안일을 돕겠다며 영희에게 다가왔지만 정작 그녀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인호가 부르면 금세 서재로 달려갔고 빨래를 개다가도 인호의 목소리에 귀를 세웠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그저 젊은 아이가 어른을 따르는 것뿐인데. 어느 날 오후 영희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인호와 소미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다. 어깨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인호는 소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고 소미는 고개를 까닥이며 인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저 남자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 영희에게는 언제부터인가 무뚝뚝하고 피곤한 표정만 보여주던 남편이 저 젊은 여자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기발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인호와 소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인호는 아무렇지 않게 왔어? 라고 물었고 소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부엌으로 따라왔다. 영희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소미는 고집스럽게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고 오히려 영희에게 더 번거로운 일이 되었다. 저녁 무렵 영희는 이웃집에 사는 절친 정숙을 만났다. 정숙은 영희보다 2살 많은 친구로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지낸 사이였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소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치 일상적인 근황을 전하듯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영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젊은 처자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 그 말은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숙은 평소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영희보다 먼저 빈 둥지를 경험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었다. 정숙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영희는 애써 웃으며 설마 우리 인호 씨가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정숙의 말이 맴돌았다. 젊은 처자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영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인호가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얼굴. 젊은 시절 잘생겼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중년 남자의 피곤함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소미 앞에서 그는 달랐다. 마치 다시 젊어진 것처럼 생기가 넘쳤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혹시 정숙의 말이 맞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둔감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내 과민한 상상일 뿐일까? 영희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삶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소미는 점점 더 집안 깊숙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녀는 인호를 삼촌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따랐고 인호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것 같았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조차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이 왜 저 아이에게는 그토록 헌신적일까?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서는 인호와 소미가 또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인호는 자신의 서재를 완전히 소미에게 내주었고 이제는 거실이 그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되어버렸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쪽을 힐끗거렸다. 두 사람은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미는 때때로 고개를 숙이며 수줍어하는 듯했고 인호는 그런 그녀를 격려하듯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영희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찰그랑 소리와 함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영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접시를 집어들었다. 인호와 소미가 동시에 부엌 쪽을 바라봤다. 영희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남편의 손이 소미의 어깨에 머무는 시간이 그녀가 보기에는 너무 길었다. 설거지를 마친 영희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묘하게 친밀해 보였다. 영희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인호는 약간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소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모,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할게요라는 그녀의 말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영희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인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저녁 시간에는 함께 드라마라도 보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사라져버렸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여보, 요즘 소미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인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뭐가? 친척 아이 좀 도와주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괜한 의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여전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동안 복도 쪽에서 인호와 소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희는 귀를 기울였다. 인호는 소미에게 오늘 어디 갈 데 있냐고 물었고 소미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인호는 자신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소미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인호는 고집스럽게 자신이 태워주겠다고 했다. 영희는 가스불을 끄고 복도로 나갔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인호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소미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영희가 나타나자 두 사람의 대화가 뚝 끊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아침 먹고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인호는 시간이 없다며 현관문을 열었다. 소미는 영희에게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인호를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희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아침도 거르고 나간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과 함께하는 아침을 거른 것은 처음이었다. 영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 분량으로 준비된 밥상. 하지만 이제 혼자 먹어야 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정숙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정숙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인호의 변화, 소미와의 친밀함,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영희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우리 남편도 한때 회사 후배한테 그랬거든. 멘토링이라는 명목으로 과하게 신경 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넘어갔지만. 정숙은 말끝을 흐렸다. 영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지켜봐.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의심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수 있어. 하지만 눈은 떼지 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잃지 말라는 거야. 남편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25년을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내 인생을 살아라는 말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인생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인생만 살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영희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5살에 인호를 만나 결혼했다. 그때는 사랑이 전부였고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그 사랑이 정말 진짜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저녁 무렵 인호와 소미가 함께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다며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영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 보는 것은 항상 자신의 몫이었는데 인호가 직접 장을 봐온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다.
인호는 비닐봉지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당신 힘들까봐 우리가 사왔어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영희는 그 친절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소미는 영희에게 환하게 웃으며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희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소미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한 위치를 지키려는 듯한 경계심. 영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인호는 평소처럼 소미에게 말을 걸었지만 소미는 영희를 의식하는 듯 짧게 대답했다. 영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했다. 짧은 눈빛의 교환, 미묘한 미소,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접촉. 영희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인호와 소미는 다시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인호의 손이 소미의 어깨에 닿았고 소미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 속삭였다. 영희는 손에 쥔 그릇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지금 저 젊은 여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영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정하자. 아직 확실한 건 없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인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착각 속에서 살아온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불안감만이 점점 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다. 정숙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눈은 떼지 말라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라고. 영희는 이불을 걷어차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직면하겠다고. 황혼의 평온함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희는 며칠 동안 인호와 소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정숙의 조언대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영희가 보는 앞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게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럴수록 영희는 더욱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일부러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지 않고 문틈으로 거실을 살폈다. 인호와 소미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영희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희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물을 마시러 가는 척하면서 두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복도를 걷다가 영희는 멈춰섰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소파 뒤편에서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영희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인호와 소미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정확히는 소미가 인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인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인호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의 얼굴에는 황홀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영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발소리를 죽였다. 복도로 돌아온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2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 없는 남편. 그가 지금 저 젊은 여자에게 저렇게까지 다정할 수 있다니. 영희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 정숙의 말이 옳았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상황만 복잡해질 것이다. 영희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렸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호가 들어온 것이다. 인호는 조용히 침대로 다가와 누웠다. 영희는 잠든 척 꼼짝하지 않았다. 인호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했다. 그는 금세 잠든 듯했다.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옆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평온하게 잠든 그 얼굴이 낯설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인호와 소미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고 영희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세 사람의 아침 식사는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영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다. 인호와 소미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어젯밤의 일을 숨기려는 듯.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식사를 마친 인호는 출근 준비를 했다. 요즘 그는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영희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그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영희는 거실로 돌아왔다. 소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영희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소미는 약간 긴장한 듯 영희를 쳐다보았다. 소미야.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소미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보았다. 네, 이모.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공부는 잘 되니? 소미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네, 삼촌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영희는 잠시 더 소미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대화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다. 소미 역시 그것을 느끼는 듯 불편해 보였다. 결국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열심히 해라는 말만 남기고 부엌으로 향했다. 소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다시 정숙을 만났다. 이번에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영희는 어젯밤 목격한 일을 정숙에게 털어놓았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영희야, 이제 확실해졌어. 더 이상 외면하지 마. 증거를 확보해야 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막막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요즘은 다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다 남겨. 한번 확인해봐. 남편 몰래. 영희는 그 말에 주저했다. 남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본다는 것이 떳떳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떳떳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숙의 말이 맞았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살 수는 없었다. 영희는 결심을 굳히고 인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과 책상이 정돈되어 있었다. 인호는 깔끔한 성격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영희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서들과 영수증, 그리고 사무용품뿐이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닫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였다. 인호가 자주 사용하는 기기였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 그녀는 몇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 인호의 생일, 아이들 생일, 결혼기념일. 처음 2개는 틀렸지만 결혼기념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영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메시지 앱을 열었다. 인호와 소미의 대화 내역이 거기 있었다. 영희는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멘토링 관련 이야기였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점차 내용이 달라졌다. 소미가 인호에게 보낸 보고 싶어요. 우리 삼촌이라는 메시지. 인호가 답한 나도 그래라는 짧은 문장. 그리고 2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공원에서, 영희가 모르는 장소에서. 영희의 손이 떨렸다. 화면이 흔들려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메시지였다. 우리가 함께한 날 D30이라는 앱 알림. 그것은 연인들이 기념일을 기록하는 앱이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영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았다. 이제 확실했다. 인호와 소미는 단순한 멘토와 멘티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연인이었다. 영희의 남편이 24짜리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영희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됐다. 진실은 명확했다. 영희는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인호와 소미를 마주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 수없이 많은 선택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평온했던 황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영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어야 했다. 영희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블릿에서 발견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지만 그것을 남편에게 들이미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웠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영원히 거짓 위에 세워진 채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거실에는 인호와 영희만 남았다. 인호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영희는 그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인호는 잠깐 영희를 쳐다보았지만 곧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보.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인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요즘 소미한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다. 과하다니? 뭐가 과해? 인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희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너무 친밀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인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냥 뭐? 말을 해봐.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희는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다. 나는 그냥 친척 아이를 도와주는 건데 당신은 왜 질투야? 인호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질투?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의심이었고 불안이었고 무엇보다 배신감이었다. 하지만 인호는 그것을 단순한 질투로 치부해버렸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인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이 들면 별걸 다 의심하네. 내가 아버지처럼 도와주는 건데 당신은 그것도 문제 삼는 거야? 아버지처럼. 그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처럼 대한다면서 왜 그렇게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가? 왜 우리가 함께한 날이라는 앱 알림이 있는가? 영희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인호의 화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영희는 침대에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죽였다. 인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이 들면 별걸 다 의심한다고. 자신이 정말 과민 반응한 걸까? 한참을 울고 난 후 영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정숙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남편한테 말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요. 제가 질투한다고.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답장은 금세 왔다. 영희야,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을 숨기려고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흔들리지 마. 가스라이팅. 영희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정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인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영희를 의심 많은 아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영희는 다시 눈물이 났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싸늘했다. 인호는 영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소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희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모, 제가 혹시 폐를 끼친 건 아닌가요? 소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영희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인호가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인호는 소미를 감싸며 영희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소미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영희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미는 눈물을 닦으며 이모, 죄송해요. 제 노력이 의심받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나는 당신들을 의심한 적 없어요. 단지 라고 말하려 했지만 인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만해. 소미한테 상처 주지 마. 인호의 말은 단호했다. 영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보다 저 젊은 여자를 먼저 감싸고 있었다. 영희는 식탁을 떠나 부엌으로 향했다. 뒤에서 인호가 소미를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영희는 싱크대를 붙잡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오후에 정숙이 영희의 집으로 찾아왔다. 영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정숙은 영희를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한참을 울었다. 정숙은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다. 울음이 잦아들자 정숙은 영희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영희야, 이제 결정할 때야. 이대로 살 거야? 아니면 나올 거야? 정숙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고 나온다는 것은 25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두 선택지 모두 끔찍했다. 정숙은 영희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가져.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이 돌아간 후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영희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저 노을처럼 저물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가 지면 새로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다시 아침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인호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희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인호는 여전히 영희를 차갑게 대했고 소미는 영희를 피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시간을 보냈다. 영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맴돌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리고 나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느 날 밤 영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 인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인호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태블릿을 확인했을 때 발견한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희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갔다. 태블릿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영희는 손을 떨며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결혼기념일. 아이러니했다. 자신들의 결혼을 기념하는 날짜로 불륜의 증거를 숨기고 있다니. 태블릿이 열리자 영희는 다시 메시지 앱을 확인했다.
지난번 이후로 새로운 메시지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영희는 숨을 죽이며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소미가 인호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삼촌, 오늘 이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인호의 답장. 괜찮아. 조심하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니. 무엇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까? 영희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그 다음 메시지에서 답을 찾았다. 내 은퇴하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이혼 절차도 준비하고 있어.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미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영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이미 자신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에는 24짜리 젊은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희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망할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영희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사진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인호와 소미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이 있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영희가 모르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행복해 보였다. 인호는 영희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소미는 그런 인호에게 기대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영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태블릿을 책상에 세게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인호와 소미는 단순한 정신적 관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들은 육체적 관계까지 맺고 있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영희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새벽이었다. 도시는 고요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인호와 맞서는 것도 두려웠다. 지난번처럼 오히려 자신이 공격받을 수도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인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영희와 눈이 마주쳤다. 인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는가?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소미도 나와 식탁에 앉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영희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인호와 소미를 관찰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알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과 친밀감을. 그것은 오랜 부부 사이에도 없는 새로운 연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친 인호는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소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영희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차린 밥상.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영희는 그릇을 놓고 싱크대에 기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희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저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남편이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소미랑 새로 시작하겠다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희야, 이제 내가 선수 쳐야 해. 남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그 단어가 영희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혼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하지만 영희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이미 그녀를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자신도 당당하게 나서야 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언니. 변호사를 찾아볼게요. 전화를 끄는 영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 25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여자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며칠 후 영희는 정숙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영희를 맞이했다. 영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태블릿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사진들, 그리고 이혼 계획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다. 변호사는 영희의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다.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새로운 삶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25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인호와 소미를 직접 대면해야 했다. 증거를 들이밀고 진실을 추궁해야 했다. 영희는 그날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의심받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어가겠다고. 황혼의 평온은 깨졌지만 그 깨진 틈 사이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영희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그녀는 인호와 소미를 동시에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다. 정숙은 영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당당하게 해. 내가 피해자야. 절대 주눅 들지 마. 그 말이 영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영희는 일부러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인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마지막 만찬 같은 기분이었다. 식탁을 차리면서 영희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인호가 퇴근하고 소미도 방에서 나왔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인호는 상차림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봤어요. 소미는 불안한 듯 영희를 쳐다보았다. 영희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소미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영희는 거의 먹지 않고 두 사람을 관찰했다. 인호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밥을 먹었고 소미는 계속 영희의 눈치를 살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우리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봐요. 그 말에 인호의 손이 멈췄다. 소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인호는 영희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영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인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챘다. 당신, 내 물건을 뒤진 거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메시지 앱을 열었다. 인호와 소미의 대화 내역이 화면에 떴다. 보고 싶어요. 우리 삼촌이라는 소미의 메시지. 내 은퇴하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는 인호의 답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날 D30이라는 앱 알림.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인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다. 며칠 동안 준비한 마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인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그래, 맞아. 우리 사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 없었다. 오히려 개운한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서 홀가분해진 것처럼.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어요? 영희의 질문에 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3달 전부터. 3달.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영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왜 그랬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다. 인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나를 외롭게 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남편을 외롭게 했다고? 자신이 무관심했다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인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항상 집안일만 했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어. 소미는 나를 이해해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영희는 할 말을 잃었다. 2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시절들.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함께 밤을 새우며 장부를 정리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무관심이었단 말인가.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군요. 영희의 말에 인호는 코웃음을 쳤다. 집안일? 그게 다야? 나는 감정적인 교감을 원했어. 당신은 그걸 줄 수 없었고 소미는 줄 수 있어. 그게 다야. 인호의 말은 냉정했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는 것을. 영희는 고개를 돌려 소미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영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미, 당신은요?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모,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영희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유부남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영희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쩔 수 없다고? 당신은 24이에요. 젊고 예쁘고 앞날이 창창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부남을 선택했어요? 게다가 친척 아저씨를?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인호가 그녀를 감싸며 끼어들었다. 그만해. 소미는 잘못 없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랑. 그 단어가 영희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과는 2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석 달 만에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그녀는 인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해요. 나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서류 받게 될 거예요. 인호의 얼굴이 일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영희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뭐, 당신이 먼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그녀는 태블릿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복사해뒀어요. 변호사한테도 전달했고요. 인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영희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식탁을 떠나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인호가 무언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희는 귀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온 영희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온몸이 떨렸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영희는 울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진실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영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은 첫 마디를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다 말했구나. 영희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네, 언니. 다 말했어요. 남편은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제가 무관심했대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바로 가해자의 전형적인 반응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거지.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불륜은 선택이야. 남편이 외로웠다면 당신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야지. 다른 여자를 택한 건 그의 선택이야. 그 책임은 오롯이 그의 것이야. 정숙의 말에 영희는 조금 위안을 얻었다. 이제 어떡하죠, 언니?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버텨.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전화를 끄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영희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그 집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이야기도 슬픈 이야기도. 자신의 이야기는 슬픈 쪽에 속하지만 그래도 끝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정숙의 집에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했다. 영희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인호는 소파에서 잠든 듯 보였다. 소미는 방 안에 있는 듯 했다. 영희는 그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나서기 전 영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25년 동안 살아온 공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며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숙의 집에 도착한 영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정숙은 차를 내오며 영희의 옆에 앉았다. 잘했어, 영희야. 정말 잘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하지만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 영희는 정숙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 소송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 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영희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제는 울지도 않았다. 단지 받아들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초췌한 여자가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영희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53년을 살아온 나영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 영희는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다. 정숙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정숙을 도왔다.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신세지게 돼서. 정숙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아침을 먹으며 정숙이 물었다. 오늘 뭐 할 거야?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가볼까 해요. 오랜만에 혼자 걸어보고 싶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바람 뺄 겸 천천히 걸어봐. 생각도 정리하고. 영희는 식사를 마치고 외투를 걸쳤다. 오랜만에 혼자 나가는 외출이었다. 영희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영희는 천천히 공원길을 걸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영희는 지난 25년을 떠올렸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문득 정숙의 말이 떠올랐다.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 영희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을 잃고 살았던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 영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뜨개질. 영희는 젊은 시절부터 뜨개질을 좋아했다.
털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즐거웠다. 아이들 옷도 직접 떠주고 남편 목도리도 만들어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멈췄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필요가 없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트는 것을 느꼈다. 작지만 단단한 결심. 다시 시작하자. 뜨개질을. 아니, 뜨개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영희는 공원을 나와 가까운 수공예품 가게로 향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곳이었다. 가게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털실과 바늘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영희는 털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영희는 마음에 드는 털실 몇 가지를 골랐다. 밝은 색깔들이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그동안 영희는 항상 무채색 계열의 옷만 입었다. 남편이 화려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영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오랜만이시네요. 건강하셨어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주머니는 반가워하며 잘하셨어요. 취미 생활은 중요해요라고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다. 손에 든 털실 봉지가 묵직했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털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정숙이 궁금한 듯 다가왔다. 뭐 할 거야?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뜨개질이요. 옛날에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정숙은 영희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뭔가를 하면 마음도 정리될 거야. 영희는 바늘을 들고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다. 오랜만이라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바늘이 움직이고 털실이 엮이고 형태가 만들어졌다. 영희는 그 과정에 집중했다.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 남았다. 몇 시간 동안 뜨개질에 몰두한 영희는 문득 시계를 보고 놀랐다. 벌써 저녁 시간이었다. 정숙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는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조그만 목도리가 완성되어 있었다. 아직 절반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뿌듯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다. 저녁을 먹으며 정숙이 물었다. 뜨개질 재미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계속해봐. 어차피 시간도 많잖아. 나중에는 팔 수도 있을 거야. 팔다. 그 말이 영희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 취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일주일 중 가장 편안한 밤이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인호와의 일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고 그 날들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첫 조정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영희는 긴장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정숙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영희는 혼자 가기로 했다. 이것은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조정 당일 영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인호를 마주쳤다. 인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양측 변호사도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했다. 인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영희도 똑같이 대답했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호는 재산을 반반 나누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다. 서로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위자료를 내야 합니까? 영희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복사한 메시지와 사진들이 제출되었다. 인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용했다. 조정위원은 인호에게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합의되었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로 했다. 조정실을 나오며 인호가 영희에게 다가왔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영희는 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어요. 인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영희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을 나온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끝났어요. 잘 마무리됐어요. 정숙의 답장이 즉시 왔다. 잘했어. 저녁에 축하주 한잔하자. 영희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25년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영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영희도 저 구름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2달이 더 걸렸다. 그동안 영희는 정숙의 집에서 지내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 뜨개질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희는 매일 몇 시간씩 바늘을 잡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목도리, 장갑, 모자, 그리고 작은 인형까지. 정숙은 영희의 솜씨에 감탄하며 지인들에게 자랑했다. 어느 날 정숙의 친구 한 명이 영희의 작품을 보고 주문을 했다. 손녀 생일 선물로 인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영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숙의 권유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인형은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희를 소개했고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희는 조그만 노트에 주문 내역을 적어가며 작업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즐거웠다.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영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영희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던 날 영희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다. 이혼 확정 판결문. 그것은 25년 결혼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영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정리되었다. 영희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영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작은 공방을 차리는 것이었다. 정숙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영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응원하기로 했다. 해봐.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영희는 집 근처에 작은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2층에 위치한 조그만 공간이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다. 월세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영희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5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공방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다. 작업 테이블과 선반, 그리고 완성품을 진열할 공간만 마련했다. 영희는 입구에 간판을 달았다. 영희의 두 번째 인생. 그 이름을 보며 영희는 미소 지었다. 정말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정숙은 개업 선물로 화분을 가져다 주었다. 번창하길 바라. 공방 오픈 첫날 영희는 일찍 도착해 모든 것을 점검했다. 털실이 정돈되어 있고 완성품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다. 영희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렜다. 오전 10시 영희는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한두 명 정도가 호기심에 들렀다가 구경만 하고 나갔다. 영희는 실망하지 않았다. 천천히 알려지면 된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이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영희의 작품을 구경하며 감탄했다. 정말 솜씨가 좋네요. 나도 하나 살래요. 첫 매출이 발생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라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희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해보세요. 한 달이 지나자 영희는 단순히 작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뜨개질 클래스를 열기로 결심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일주일에 2번 오후 시간에 클래스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인원이 늘었다. 영희는 그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치유받는 기분이었다. 클래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희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 자식들이 독립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사람. 영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다. 사람들은 영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어느 날 영희의 큰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혼했다는 거 아빠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아빠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엄마 결정을 지지해요. 둘째 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 잘하셨어요. 아빠는 너무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들의 응원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자식들이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공방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공방을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 영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클래스 수강생들과 정숙, 그리고 단골 고객들을 초대했다. 영희는 직접 만든 케이크와 차를 준비했다. 사람들은 영희를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공방이 생기고 나서 동네가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영희를 기쁘게 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공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영희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때일 수도 있겠구나.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공방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이제는 정숙의 집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 구한 원룸이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봤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외롭지 않았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남편 입맛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식사. 영희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영희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다.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는 존재. 식사를 마친 영희는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도 올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영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만족. 영희는 그렇게 잠에 들었다. 평온하고 따뜻한 잠. 공방을 연 지 반년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덧 봄으로 바뀌었다. 영희의 공방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다. 뜨개질 클래스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고 작품 판매도 꾸준했다. 영희는 바쁘지만 행복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어느 봄날 오후 영희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디자인의 쇼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 앞에 인호가 서 있었다. 반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다. 왜 왔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놀라기는 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인호는 머뭇거리며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당신이 차린 공방이구나.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작업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호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다. 인호는 작업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바늘을 움직이며 인호를 기다렸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알 것 같았다. 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희야. 아니, 영희 씨. 잘 지냈어? 그 말에 영희는 바늘을 멈추고 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시다시피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희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다. 존댓말이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인호는 그것을 느낀 듯 움찔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 사업이 안 좋아졌어. 큰 거래처를 잃고 직원들도 많이 나갔어. 지금은 거의 문 닫기 직전이야. 영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들을 뿐이었다. 그래서요? 영희의 짧은 질문에 인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인호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소미랑도 헤어졌어.
아니, 소미가 떠났어.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떠나더라고. 인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영희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갔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여기였구나. 인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우리 결혼 반지야.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영희는 그것을 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인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영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인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인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영희의 앞에서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영희는 인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2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호 씨. 그 호칭의 인호는 움찔했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했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알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2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인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25년.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면 당신은 그렇게 쉽게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젊은 여자와 새로운 삶을 선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인호의 말에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저한테 준 상처는 너무 깊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저는 이제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아니, 당신 없이 더 행복해요. 그 말에 인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저는 25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나 자신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나영이로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행복을 위해.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인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영희는 그 햇살을 느끼며 말했다. 인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용서가 곧 화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인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인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한 그날부터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영희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 인호에게 돌려주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인호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영희야. 아니, 영희 씨.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남기고 인호는 공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후 영희는 다시 작업 테이블로 돌아왔다. 손에는 아직 바늘이 쥐어져 있었다. 영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바늘이 움직이고 털실이 엮였다.
영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눈물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클래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희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수강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영희는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조언을 해주었다. 여기는 이렇게 뜨는 게 더 예뻐요. 색 조합이 참 좋네요. 클래스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돌아간 후 정숙이 공방으로 찾아왔다. 오늘 인호가 왔다며?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영희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공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정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너 정말 강해졌다. 예전의 너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죠? 저도 놀라워요. 예전에 저였다면 인호가 무릎 꿇는 걸 보고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정숙은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해. 밤이 깊어갔다. 정숙이 돌아가고 영희는 혼자 공방에 남아 정리를 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도 올 것이다. 영희는 불을 끄고 공방 문을 잠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인호와의 마지막 만남은 시험이었다. 그리고 영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1년이 흘렀다. 영희의 공방 영희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공예 공방이 되었다. 뜨개질 클래스는 항상 만석이었고 작품 판매도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되었다. 영희는 바빴지만 충만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가을이었다.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영희는 공방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공방 개업 1주년을 맞이해 작은 전시회를 여는 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만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기로 했다. 동네 주민들과 수강생들, 그리고 단골 고객들을 초대했다. 오후 2시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공방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벽면에는 영희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숄, 목도리, 장갑, 그리고 귀여운 인형들. 사람들은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정숙도 일찍 도착해 영희를 도왔다. 축하해, 영희야. 1년 만에 여기까지 왔네. 영희는 정숙을 꽉 안으며 말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은 손을 흔들며 무슨 소리야. 다 내 노력이지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전시회 중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영희의 큰아들과 둘째 딸이 깜짝 방문한 것이다. 아들은 미국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날아왔고 딸은 신혼여행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 영희는 자식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어떻게 왔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1주년인데 당연히 와야죠. 자식들은 영희의 공방을 둘러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만드셨다니. 딸은 영희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다. 엄마 솜씨가 정말 좋네요. 저도 하나 받아갈래요. 영희는 딸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쇼를 선물했다. 딸은 그것을 두르며 거울을 보았다. 너무 예뻐요, 엄마. 고마워요. 저녁 무렵 전시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많은 작품이 판매되었고 클래스 신규 신청도 여럿 들어왔다. 영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희는 자식들, 정숙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식사를 하며 아들이 물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 딸도 거들었다. 엄마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자식들은 숙소로 돌아갔다. 영희는 정숙과 함께 공방으로 돌아와 정리를 했다. 작품들을 제자리에 놓고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을 쓸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자 영희와 정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영희야.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 몰랐어.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언니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년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영희는 공방을 더 확장하고 싶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더 많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다. 할 수 있어. 너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밤이 깊어지고 정숙이 먼저 일어났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오늘 수고 많았어. 영희는 정숙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은 영희를 꽉 안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정숙이 떠나고 영희는 혼자 공방에 남았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희는 그 별들을 보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이혼, 새로운 시작, 공방 개업, 그리고 오늘의 전시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영희는 작업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다. 손에 바늘을 쥐고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파란색 털실을 골랐다. 하늘색 같은 희망을 상징하는 색. 바늘이 움직이고 털실이 엮였다. 영희는 집중했다.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 몇 시간이 흘렀을까? 영희는 문득 시계를 보고 놀랐다. 벌써 자정이 넘었다. 영희는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방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영희는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희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맞이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도 올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영희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들판 끝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다. 영희는 그 무지개를 향해 걸어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공방에 가서 작업을 하고 클래스를 열고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할 것이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55살의 여자가 있었다. 주름이 있고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얼굴은 환했다.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영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황혼의 나이에 찾은 진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이었다. 영희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영희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었다.